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건축구조기술사 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가장 처음으로 찍었던 강의인데 4년이 지나가지고 오랜만에 업데이트를 하게 되어서 약간 기분이 이상하네요. 4년 만에 업데이트하는 강의지만 새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에게는 이 강의가 여전히 첫 번째 강의가 되겠죠.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먼저 하면요. 예, 저는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은데 저는 이 건축구조기술사 117회 합격자고요. 잠깐만요. 예, 117회 합격자이고 이제 그래도 꽤 지났죠. 이제 한 5년이 다 돼가네요. 5년이 다 돼가고 예, 예, 이제 정재청 강사고요. 예, 저는 이름보다 닉네임이 약간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딸기맛 호환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 닉네임으로 너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제 책을 낼 때도 그냥 닉네임을 책 제목에 아예 포함을 해가지고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닉네임을 아예 책 제목에 포함해가지고 책을 냈었죠. 예. 예, 이렇게 제가 낸 책인데 맨 앞에 이 딸기맛 호가든이라고 이렇게 표시까지 해놨었죠. 이 저서가 딱 2개가 있는데 기출문제 풀이집만 2번 냈습니다. 기출문제 풀이집이 2번 나왔는데 예전에 111회부터 120회까지 한번 풀어가지고 냈었고요. 그 다음에 121회부터 130회까지 한번 풀어서 냈고 풀어져 있는 문제는 대략 90% 정도입니다. 제가 사실 강의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직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강의 더 이상 초짜라고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강의 경력이 많이 쌓였는데 그래도 저는 여전히 아직 강의를 그렇게 잘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건축구조기술사 기출문제를 90%씩 풀 수 있는 사람은 저 말고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고는 이런 책을 내는 사람이 없는 거겠죠? 실제로 다른 학원에서 기출문제 풀이 자료를 해가지고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우연히 접해봤는데 기출문제 한 50%도 안 되는 문제 풀어놓고 있었습니다. 50%안 되는 문제를 푸는 사람들하고 90% 문제를 푸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겠죠. 다만 이제 저도 지어 짜내가지고 푸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책에 수록한 이 문제들대로 답안을 쓴다고 얼마나 점수가 나올지 저도 사실 장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거 하나는 여전하다. 가장 많은 기출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 소개를 이어서 조금만 더 해보면 저는 이제 건축구조기술사 117회 합격자이자 토목구조기술사를 필기만 합격했습니다. 토목구조기술사 필기를 121회에 합격을 했고요. 면접은 합격을 못했습니다. 제가 면접을 합격하지 못한 이유는 면접관들한테 대놓고 건축구조기술사라는 걸 밝혔으니까 제가 건축구조 분야라는 사람들을 다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토목에 대한 질문만 주구장창 하더라고요. 토목에 대한 질문만 주구장창 하는데 제가 유감스럽게도 토목구조기술사 필기는 건축구조 실력으로 붙었습니다. 사실 건축구조기술사하고 토목구조기술사는 내용이 한 50%, 60%, 한 60% 정도 겹칩니다. 60% 겹치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분을 살짝만 더 공부를 해가지고 필기를 덜컥 붙어버리고 나니까 그 순수 이 두 개가 달라지는 순수 토목 구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실무적인 부분도 많이 부족하고 이론적인 내용도 깊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물어보니까 제가 이 면접을 통과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면접은 통과 못했지만 어쨌든 건축 구조뿐만 아니라 토목 구조 기술사도 필기 정도는 합격할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까지는 제가 확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밖에 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건축공학과 학사를 졸업했고요. 한양대 건축공학 전공으로 석사를 마쳤습니다. 학부하고 석사 전부 다 한양대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생구조하고 DCR&CH 엔지니어링에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작년까지는 종로기술사학원에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구조를 오프라인 강의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그 일정상의 문제로 오프라인 강의를 접고 하지 않고 인터넷 강의만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정환구조기술사 사무소라고 제가 개업한 자그마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그마한 구조기술사 사무소를 대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강의, 이 건축구조시, 강남토목건축학원에서 건축구조시를 강의를 하고 있고 여기서 건축구조기술사 전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제가 푸는 속도가 너무 느려져가지고 업데이트 속도가 엄청 많이 느려졌습니다. 이 느려진 점은 좀 양해를 바라고요. 어쨌든 제 프로필에서 기억해 두실 거는 이 정도가 되겠네요. 건축구조기술사 합격 117회 합격자, 그리고 토목구조기술사 필기 합격자, 그리고 기출 문제를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푸는 사람이 아닐까. 제가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기출 문제를 가장 많이 풀 수 있는 사람이다. 강의를 그렇게 잘하는지는 저도 사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못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강의를 들으신 거는 건축구조기술사라는 시험에 어쨌든 합격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자격증에 관심이 있고 이 자격증을 통해서 뭔가 나 자신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보겠다. 혹은 이걸 이용해서 뭐 사업을 잘해보겠다. 혹은 좀 더 인정을 받아보겠다. 이런 목적으로 기술사를 준비하실 건데 이 준비 방법에서 우선 시험 출제 범위를 먼저 보면 출제 범위가 그냥 건축 구조 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출제 범위는 사실 큐넷에 가보면은 정확하게 써져 있습니다. 큐넷에서 건축 구조 기술사로 검색하면 출제 범위가 나옵니다. 출제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차피 이 출제 범위를 보다 보면 어차피 결국엔 건축구조에서 다 나오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이 건축구조 전반은 실무적인 내용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험 문제에서 낼 수 있는 실무 문제는 좀 한계가 많기 때문에 실무보다는 이론적인 내용에 좀 더 치중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분야 자체는 건축구조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합격 점수는 평균 60점 이상이 되면 되는데 꽈락이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꽈락이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드물게 있더라고요. 1교시에서 예를 들어 뭐 한 20점을 받았다. 근데 2, 3, 4교시에서 막 80점, 80점 이렇게 받아. 그러면 합격입니다. 이게 어차피 꽈락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게 1교시에 나오는 것도 건축구조 전반 어디에서든 나올 수 있고 2교시에서 나오는 것도 건축구조 어디에서든 나올 수 있습니다.
3교시에도 건축구조 어디에서든 나올 수 있는데 이 건축구조 어디에서건 나올 수 있는 이 시험에서 뭐 1교시부터 4교시 중 한 교시에서 점수가 40점이 안 나왔다 해서 이 사람이 뭔가 소양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단지 특정 부분, 특정 교시에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너무 없어가지고 점수가 안 나온 것 뿐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꽈락에 대한 부분이 의미도 없고 실제로 뭐 꽈락도 없습니다. 시험은 1년에 3번 있는데요. 보통 시험 시기가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큐넷에서 공지를 하기 때문에 공지사항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대충 언제쯤 한다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첫 번째 시험이 1월, 보통 1월 말 아니면 2월 초입니다. 그래서 2월 초 사이. 이쯤에 한 번, 그 다음에 4월 말에서 5월 초.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한 6월 말에서 7월 초. 그런데 이 세부적으로는 생각보다 날짜가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이 5월인데 뭐 한 5월 어쩌다가 뭐 날짜가 잘 안 맞았는지 5월 말에 시험을 치기도 하고 7월 말까지 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날짜는 아닌데 경험적으로 보통 이쯤에 시험을 친다 정도는 그래도 이제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지금 시기가 이 시기인데 6개월 안에 붙을 수 있을 자신이 있다 이러면은 지금부터 준비하면 되겠구나인데 지금부터 6개월이 걸리면은 6개월 후에 바로 이 시험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 일정을 본인이 잘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7월 말이다. 이때 내가 PC를 바짝 올려가지고 시험을 3번 연달아 치면은 그러면은 운 좋으면 이때 합격할 수도 있고 시험 기간, 공부 기간이 뭐 6개월은 넘어가니까 그 이후도 어쨌든 3개월씩 텀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기가 좋겠죠. 오히려 이 시험 다음이 텀이 6개월이기 때문에 이 시험 이후는 어떻게 보면 실력을 바짝 올릴 기회이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기에는 나쁜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점을 보면 1교시 같은 경우는 13문항 중에 총 10개를 선택해야 되고요. 한 문제당 10점입니다. 한 문제당 10점이긴 한데 시험 점수를 받아보면은 3배수로 점수가 들어갑니다. 채점자가 3명입니다. 채점자가 3명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1교시에 1번 문제에서 27점을 받았다. 그럼 이거는 채점자 3명이 10점, 9점, 8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받은 거죠. 합쳐가지고 27점이라는 거죠. 이건 실제 점수 얼마다? 실제 점수는 9점이다. 저도 처음에 점수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점수가 나왔을 리가 없는데 싶어가지고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채점자가 3명이기 때문에 점수가 3배로 떠 있지만 그 점수 이상을 모르면은 점수를 받았을 때 조금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교시부터 4교시까지는 6문항 중에 4개를 선택하고 각 문제 배점이 25점입니다. 통상적으로 1교시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오죠. 서술형이 12문제에서 13문제, 계산형이 한 문제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서술형이 약하신 분들은 1교시에서 고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교시부터 4교시까지는 서술형이 한 문제에서 3문제, 계산형이 3문제에서 6문제, 평균을 내보면 대략 한 2, 4 정도가 되겠죠. 따라서 2교시부터 4교시까지는 계산형에 강하신 분들이 조금 유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가지고 퍼센트를 따져보면 서술형이 한 40% 정도 나오죠. 서술형이 40% 정도, 그리고 이 계산형이 한 60% 정도 나오는 시험입니다. 하지만 1교시에는 서술형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서술형만 죽어라 해도 합격할 수 없고 계산형만 죽어라 해도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서술형도 하고 계산형도 하고 두 개 다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해야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술사보다 건축구조기술사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일반적인 기술사는 서술형만 대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술형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계산형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건축구조기술사는 다른 기술사 시험보다 난이도가 높다, 이것만큼은 확답할 수 있고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 이미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서술형 같은 경우는 부분 점수를 받기 되게 쉬워요. 그냥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적어도 내가 이 실무자로서 혹은 이 관련 전공자로서 알고 있는 지식들을 쏟아서 헛소리를 하더라도 약간 그럴듯한 헛소리를 막 하면 점수가 빵점은 안 나오겠죠. 점수가 조금씩이라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은 이제 부분 점수를 받기가 되게 쉬운데, 부분 점수를 받기는 쉬운데 아무래도 이 서술형의 답안은 주관성이라는 게 객관적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답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고득점을 받기가 비교적 어렵습니다. 계산형 문제 같은 경우는 부분 점수를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부분 점수를 받기는 좀 어렵지만 내가 어쨌든 이 전체 문제의 흐름을 잘 이해해서 풀다가 좀 틀리는 정도는 돼야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답을 틀려도 초반부터 답이 틀려버리면은 채점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점수를 잘 주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답이 초반부터 틀리면 그냥 짝짝 다 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안 맞거나 혹은 답이 맞아도 어떤 경우는 내가 정말 답을 맞게 잘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채점자가 이 풀이를 이해를 하지 못해. 그러면은 점수가 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점수 받기가 생각보다 어려운데 고득점은 그래도 서술형에 비해서는 많이 쉽습니다. 서술형을 죽어라 풀어봐도 한 70점, 70%, 80% 점수 받기가 쉽지 않은데 계산형에서 그래도 이제 8, 90% 점수가 그래도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거니까 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죠. 어쨌든 이 계산형에서 고득점을 받고 서술에서 이제 부분 점수를 끌어올려 가지고 합격하는 게 가장 최선이겠죠. 공부를 지나치게 많이 해가지고 합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이 시험은 이 계산형하고 서술형을 다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아주 깁니다. 통상적으로 여러분이 저보다 머리가 월등하게 뛰어나지 않다라는 전제하에 저도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머리가 너무 좋았으면 오히려 강의를 못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평범한 머리를 가졌지만 특출난 끈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보통 걸리는 시간이 공부에 전념할 때 뭐 1년 이상 정도 잡고, 그리고 이제 틈틈이 공부할 때 틈틈이 공부한다. 이거는 이제 회사 다니면서 더 공부할 때 이때 뭐 3년 이상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기죽이려고 맨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단단한 각오를 하지 않고 시작하시면은 어차피 끝까지 못 가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성하시라는 의미로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고, 실제로 제가 걸린 시간을 알려드리면 저는 뭐 2년 10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2년 6개월이구나. 2년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제가 걸린 시간 2년 6개월인데 2년 6개월 뭐 얼마 안 걸렸네 하실 수도 있죠. 얼마 안 걸렸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기간 중 8개월만 일했습니다. 즉 1년 10개월은 공부에만 전념했습니다. 1년 10개월 동안 공부에만 전념했기 때문에 2년 6개월인데, 물론 제가 좀 운이 따랐다면은 1년 정도 만에 합격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공부에 전념하고 딱 1년을 채웠을 때 받은 점수가 52점입니다. 이때가 113이죠. 이때 합격자를 4명밖에 안 뽑았거든요. 합격자를 4명밖에 안 뽑았고 제가 이때 계산 미스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면 계산 미스가 조금 적었거나 합격자를 좀 많이 뽑았다면 저도 뭐 합격했을 가능성이 뭐 그렇게 높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좀 있었죠.
근데 어쨌든 제가 이때 합격을 못하는 바람에 이때 합격을 못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이때 합격 근처까지 갔잖아요. 여기까지 걸린 시간 1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건축 구조를 남들보다 못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저는 나름 대학생 때부터 건축 구조에 몰빵한 사람이거든요. 몰빵했고 석사도 마쳤고 그리고 평소에도 나름 역학 좀 잘한다라는 얘기를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정도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이 정도 시간 만에 붙을 수 있는 사람 전제 조건은 관련 전공자고 관련 분야 베테랑이라는 전제입니다. 관련 분야 베테랑이 아니라면 이 시간을 투입하고도 합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머리가 특출나게 좋다면 이 시간 전에 당연히 합격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이 저보다 더 똑똑하셔서 이 기간보다 빨리 합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기간보다 빨리 합격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죠. 하지만 단단히 각오는 하고 시작하시라는 의미로 이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걸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과목이 그냥 건축구조 전반이라고 했죠. 이 건축구조 전반에 해당되는 과목이 총 제가 분류한 과목인데 총 6개 과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계 기준 및 설계 하중인데요. 설계 기준 및 설계 하중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KDS 4일이 있습니다. KDS 4일 얘는 건축 구조 기준입니다. 그리고 KDS 14 KDS 14는 구조 설계 기준입니다. 말장난 같죠? 건축 구조 기준은 말 그대로 건축 구조에서만 쓰는 기준이고 구조 설계 기준은 건축에서도 쓰고 토목에서도 쓰고 뭐 관련 기타 기계라든지 관련 분야 전체에서 다 쓰는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건축 구조 기준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왜 이 두 개를 다 보라고 할까요? 건축 구조 기준에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건축 구조 기준에서 일부는 KDS 14의 내용대로 설계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KDS 41, KDS 14 이 두 개를 다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두 개를 다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이 관련되어 있는 책,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건설기준센터 들어가시면은 인터넷에서 자료를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준이 아니라 해설이거든요. 기준이 아니라 해설이 중요한데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 및 해설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선 해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책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책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료역학인데 재료역학은 그거 제임스 앤 게리의 그 SI 재료역학 아마 일반적인 대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교재일 겁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이 책 가지고 공부했어요. 물론 제가 공부하던 거 3판인가 4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때보다 많이 판수가 높아져서 지금 한 9판인가가 나오고 있는데 최신판이건 아니건 역학은 어차피 시대가 지난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역학은 시대가 지난다고 바뀌는 게 아니지만 앞에 SI가 붙은 이거는 이 SI 단위로 쓴 책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원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나온 책이다 보니까 피트 단위입니다. 피트 단위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SI 단위로 바뀌어 있는 이 SI 재료학 책을 보조 교재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두 번째 과목인 재료학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역학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조 역학에 대해서는 그 히블러의 그 구조 해석이라는 책이 뭐 제가 본 책 중에서는 좀 좋은 책이었기 때문에 이 책을 이제 보조 교재로 쓰기를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구조 동력학 같은 경우는 김두기 교수님의 구조 동력학 책이 뭐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좀 괜찮았던 책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보조 교재로 쓰는 걸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김상식 교수님의 책을 가장 추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호하던 민창식 교수님 책이 기준이 바뀔 때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기준의 괴리가 생겨가지고 더 이상 추천할 수 없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럼 지금 현 상태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책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 김상식 교수님 책, 이 책을 가장 추천할 만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구조, 뭐 철거 구조라고도 많이 하죠. 강구조 같은 경우는 강구조 설계, 한국 강구조 학회에서 나온 이 책, 이 책들이 보조 교재 중에 제가 필수라고 생각하는 책들입니다. 뭐 이렇게 책을 많이 봐야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이 정도는 그냥 필수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보다 더 많은 책을 봐야 돼요. 제 강의 자료에서 이 많은 내용을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제 강의 자료는 기본적으로 내용이 많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기본 강의 자료는 내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을 때는 보조 교재에 있는 이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처음부터 이 내용을 다 담으면 안 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아마 강의 시간이 100시간이 좀 넘을 텐데 100시간이 좀 넘을 텐데 이런 부분까지 다 다루다 보면은 100시간이 아니라 400시간을 해도 모자라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보조 교재에서 참조를 하면서 같이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내용, 이게 심지어 100%도 아닙니다. 여기에 없는 기타 등등의 과목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너무 출제 범위가 작기 때문에 무시를 한 것이지. 그렇다면 이 많은 범위를 처음부터 다 공부하려고 하면은 초반부터 나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할 수 없습니다. 범위를 효율적으로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책도 처음부터 다 살 필요 없어요. 책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사면서 차츰차츰 늘려나가야지, 처음부터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공부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확실히 맞출 부분과 포기할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 지어 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어려운 부분 하나하나에서 시간을 빼다 보면은 진도를 충분히 못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출 부분과 포기할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각 파트에서 추천 도서가 사실 몇 개 더 있거든요. 추천 도서를 제가 최근에 한번 업데이트했기 때문에 업데이트한 내용 기준. 지금 오늘이 2023년 12월 27일입니다. 이 시기에서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 있으면은 이후는 보조 교재 또는 뭐 추천 교재는 제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이후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서 뭐 한 1년 정도 이내까지는 아직 이 추천 도서가 어느 정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설계 기준 및 설계화 중에서 추천할 거, 가장 첫 번째 건축 구조 기준 KDS 41, 건축 설계 기준 KDS 14. 얘는 건설 기준 센터, 여기 있는 이 웹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준을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필수라고 한 얘가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 및 해설입니다. 해설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해설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요즘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 중에 내진 성능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 내진 성능 평가 및 보강 매뉴얼, 그리고 이제 기존 시설물 내진 성능 향상 요령. 얘 같은 경우는 그 학교 시설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그리고 이제 기존 시설물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관리원에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검색하시면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항상 업데이트 해가지고 보조 자료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책을 사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료를 가지고 잘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재료역학책, 예, SI 재료역학 이 책 한 권 정도는 보조 교재로 꼭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구조역학책, 구조역학. 제가 가장 추천하는 책 여기 이 히블러 구조 해석 책인데, 이 책이 아니라면은 뭐 양창현 구조역학책 이 책 대신으로 필수 교재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책도 잘 나온 책이긴 한데 오타가 처음엔 좀 있다라는 얘기가 들었는데 제호 개정판 정도 되면 오타도 많이 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역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이게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은 약간 계륵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은 정말 역학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 쓴 책이에요. 아주 잘하시는 분이 쓴 책이고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감각 향상하기에도 좋고, 내가 역학을 실력을 정말 아주 많이 끌어올리고 싶을 때는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만, 그런데 이제 내가 역학에 아직 자신이 없어가지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밟아야 될 때는 이 책이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 감각 향상을 위해서 보조 교재로 쓰면 좋을 것 같은 책이 이 역학의 정석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 동력학 책은 김두기 교수님의 책을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초프라 교수님의 이 구조 동력학 책, 이 책이 사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너무 내용이 많습니다. 이 넓은 범위에서 발췌를 잘 해야 되고 난이도도 꽤 높습니다. 김두기 교수님 책도 사실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긴 하고, 구조 동력학 자체가 난이도가 높은 과목이죠. 그래서 이 책을 대체하기가 좀 가능은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두기 교수님 책을 일단 더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 같은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 이거 김상식 교수님의 책을 추천을 하고, 이 책은 반드시 8판이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이 개정된 게 반영이 돼 있기 때문이죠. 이 기준 개정이 언제 됐냐면 KDS 14가 2019년에 개정됐습니다. 2019년에 개정돼 있는 이 내용이 반영이 돼 있는 책들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이론서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좀 더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콘크리트 구조 학회 예제집이나 아니면은 철근 콘크리트, 이거는 뭐 다른 학원에서 교재로 쓰는 책이기도 한데요. 이 두 책 중에 한 책, 이걸 이제 보조 교재로 써볼 만합니다. 다만 이제 이 두 책 다 이론적인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기출 문제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서는 별도로 있는 상태에서 기출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구조 책은 강구조 학회에서 나온 이 강구조 설계라는 책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2019년에 개정이 된 사항이 반영이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구조 설계 예제집,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론적인 내용이 많이 안 담겨 있기 때문에 좀 더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싶다는 분들이 예제집이나 아니면 이제 강구조 접합부 설계 매뉴 이런 책들을 추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 6가지의 책이고요. 책 소개만 했는데 벌써 내용이 너무 많았죠. 이거 이외에 시험 준비할 때 몇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공부 범위하고 책까지 알아봤죠. 그 다음에 볼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첫 번째 계산기입니다. 계산기는 무조건 TI, 엔스파이어, CX, 카스 또는 카스2, 이게 더 이상 카스가 더 이상 안 나와서 요새는 다 카스2만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뭐 카스1이나 카스2 제가 두 개 다 들고 있는데 유의미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둘 중 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무조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시험을 준비하겠다는 거는 남들은 다 자동차 타고 가는데 혼자 자전거 타고 빨빨거리면서 쫓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꼴입니다. 계산기의 돈은 절대 아끼면 안 되고, 혹시라도 제 강의를 들을 건데 계산기를 안 살 계획이시다 그러면은 반대로 하세요. 제 강의를 수강을 그냥 해지하고 계산기만 사세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계산기 안 살 거면은 강의 해지하시고 계산기부터 사시라. 이 얘기 진짜 꼭 하고 싶어요. 이게 이 문자 연산이라는 기능 때문인데, 이 문자 연산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 가상일법 플러스 구형 계산기로 25분이 걸리는 역학 문제를 에너지법 플러스 TI 계산기로 10분이면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진각법 플러스 구형 계산기로 한 25분 걸리는 문제, 매트리스 변이법 플러스 TI 계산기로 10분이면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구형 계산기, 뭐 대표적인 예가 카시오, 샤프 이런 애들 있겠죠. 이런 애들로 에너지법을 못 쓰냐? 에너지법을 쓸 수 있죠. 그런데 적분하다가 짜증나가지고 때려치게 됩니다. 그런데 카스 계산기는 입력만 해주면 순식간에 적분을 다 해준다는 거죠. 카스 기능이 없는 계산기를 사용하면 문자 적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법으로 풀려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가상일법으로 푸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카스 기능이 없는 계산기 사용하면 매트리스 연산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매트리스 변이법은 제대로 사용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방법으로 풀고 싶어도 계산기가 없으면 이 방법은 쓸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 구조 같은 경우는 이 차이는 적긴 하지만 시간 단축 효과도 발생하고 몇몇 공식은 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순서로 이게 이 계산기가 활용되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113회, 이제 좀 나온 지 오래된 문제네요. 113회 기출 문제입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부정정 구조물이긴 하지만 2차 부정정밖에 안 되고 3차 부정정이지만 2차 부정정으로 풀 수 있죠. 축변형을 무시하면 2차 부정정으로 풀 수 있고, 자유도가 2개밖에 없습니다. 자유도 이게. 자유도가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풀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죠. 특히 강성도법으로 풀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강성 매트리스법으로 구하고 전단력도하고 힘 모멘트도를 그리라는 문제였습니다. 강성 매트리스법. 이 강성 매트리스법은 직접 강성도 매트리스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매트리스 변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 매트리스 변이법이 계산 자체가 더 빠르기 때문에 저는 매트리스 변이법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를 계산기를 이용해서 푸는 과정을 보여드리면, 우선 첫 번째, 강성 매트리스를 산정을 합니다. 강성 매트리스 산정하는 과정이고요. 여기서 강성 매트리스를 이렇게 산정을 해줍니다. 강성 매트리스 산정한 다음에 변이 매트리스를 산정을 해줍니다. 지금 실제로 이렇게 입력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부재령 매트리스를 구해줍니다. 이렇게. 계산기 입력 시간 3분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10분이면 여유 있게 답안까지 작성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한 문제 푸는데 15분이잖아요. 25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10분 만에 문제 풀면은 15분이 남는 거잖아요. 15분 동안 뭘 하느냐? 에너지법으로 검산을 해줍니다. 에너지법으로 검산을 해주는데 구간별 모멘트를 산정한 다음에 변형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해줍니다. 지금 이 적분식을 보면은 이 적분식이 보면은 위에 모멘트 제곱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손으로 적분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우리가 에너지법을 선호하지 않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에너지법을 선호하지 않게 된 이유는 이 적분 과정이에요. 적분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선호를 하지 않았는데 계산기가 이 적분을 해주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부정정력 최소일의 원리에 의해서 부정정력을 이런 식으로 바로 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부정정력을 다 산정하고 나면 이 부정정 구조물은 정정 구조물처럼 풀 수가 있죠. 다 푼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검산하는데 10분, 에너지법으로 검산하는데 10분. 그리고 25분인데 문제를 2번 풀어가지고 검산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기를 이용해서 푸는 건 카스 계산기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거는 117회에 기출된 문제로 117회에 기출됐던 문제로 이거는 압축력만 받는 구조 시스템. 압축력만 받는 구조 시스템이라는 거는 얘를 뒤집으면 케이블이라는 얘기예요. 뒤집으면 케이블이 되는 구조죠. 뒤집으면 케이블이 되는 이 구조를 계산기를 이용해서 푸는데 첫 번째는 각 절점에서 모멘트가 0이 됨을 이용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A점의 반력을 구합니다. 그냥 연립방정식 하나만 풀면 돼요. 연립방정식 하나 풀어가지고 A점 반력 구하고 마찬가지로 E점의 반력 및 D도 여기서 구한 이 반력들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솔브로 풀어주면 되는 거죠. 솔브 그냥 연립 방정식만 풀어주면 간단하고 이거는 굳이 좋은 계산기가 아니더라도 내가 손만 좀 들리면은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은 이 카스 계산기가 아니면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직접 매트리스법이라는 계산 방법인데 이 직접 매트리스법은 별거 아닙니다. 트러스를 풀 때 사용하는 절점법을 응용한 겁니다. 절점법을 응용했는데 이게 평양 매트리스 산정 과정하고 너무 일치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매트리스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각 절점의 평행 조건으로 6개의 조건식을 만들고 그냥 바로 6개에 대해서 푸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이 구조물에서 조건식이 총 6개가 나오죠. B점에서 수평의 힘 0, 수직 힘 0, C점에서 수평 힘 0, 수직 힘 0, D점에서 수직 힘 0, 수평 힘 0, 수직 힘 0. 시그마 H는 0. 시그마 V는 0. 이렇게 각각 하나, 둘, 셋, 3개씩 나오니까 이 곱하기 3개죠. B, C, D. 이러면 총 6개의 수식이 나오죠. 따라서 미지수가 6개면 우리가 풀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미지수가 총 몇 개가 있느냐. 우선 첫 번째 미지수는 여기 A하고 B 사이의 힘, 압축력 C1, B하고 C 사이 압축력 C2, C하고 D 사이의 힘 C3, D하고 E 사이의 힘 C4.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가 한 2개가 더 있죠. HD, HB.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추가로 알아야 될 애가 있죠. 여기에 각도 세타1, 여기에 각도 세타2, 여기에 각도 세타3, 여기에 각도 세타4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각각의 길이를 전부 다 안다고 하면은 여기 세타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 세타는 그냥 아크 탄젠트 x분의 y 해가지고 구하면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미지수 2개를 해결하고 나면 세타1, 세타2, 세타3, 세타4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각도는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미지수 6개 그리고 이제 그 평형 조건식 수 6개. 그러니까 이제 총 6개 가지고 이렇게 6개 가지고 연립해 가지고 6개에 대해서 다 풀면 결과값이 앞에서 푼 것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방법 또한 그 카스 기능이 있는 계산기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의 듣는 것보다 중요한 건 계산기, 이 카스 계산기. 계산기 명은 앞에서 몇 번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추가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좀 이거는 뭐 소소한 팁들인데요. 나머지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고 이거 이외에는 이제 소소한 팁인데 일단 시험을 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험을 많이 칠수록 좋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공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험을 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다면 한 번은 쳐보고 시작해라. 시험을 한 번 쳐보면 내가 얼마만큼 더 준비를 해야 될지가 나온다는 거죠. 한 번 쳐보면 얼마나 해야 되는지가 감이 온다는 거예요. 알게 됩니다. 보통 한 뭐 1년 정도 준비해야 된다, 뭐 2, 3년 준비해야 된다.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2, 3년이 아니라 몇 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본인이 그런 상태인지 아닌지는 시험을 쳐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소소한 치. 시험을 많이 칠수록 좋은데 특히 시험을 내가 실력이 안 돼가지고 시험을 치기 부담스러워도 한 번은 쳐보고 시작해라. 그리고 나머지 정말 사소한 팁들입니다. 세 번째, 시험 준비물. 시험 준비물 같은 경우는 뭐 필수적인 준비물들이야 뭐 다들 아시겠죠. 뭐 수험표하고 뭐 신분증 이런 거는 말 안 해도 다 챙겨 가시겠죠. 그거 이외에 중요한 것들을 보면 일단 이 펜은 제가 두 개를 추천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제트스트림. 제트스트림의 1.0mm짜리인데요. 여기 뭐 모델명이 SXN-150-10이라고 되어 있네요. 얘가 기술사 펜이라는 별명을 가진 펜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추천하는 펜은 펜텔 에너겔인데 얘 같은 경우는 에너겔의 이제 메탈 포인트 0.7. 얘 같은 경우는 고시용 펜이라는 별명이 있는 펜이고 뭐 기술사나 고시나 뭐 두 개 다 힘든 시험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쓰던 펜들이니까 여러분 이 두 개 중에 본인의 손에 맞는 펜 혹은 이 두 개하고 비슷하거나 본인한테 더 편한 펜을 쓰시면 될 것 같고 펜 이외의 준비물을 보면 이거는 이제 정말 사소한 일이죠. 이거는 필요한 거 이 삼각자, 원형 템플릿. 콤파스는 절대 안 됩니다. 시험 칠 때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면은 원을 제대로 못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삼각자하고 원형 템플릿 같은 거는 챙겨 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초시계가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이 시험이 굉장히 시간에 민감한 시험이다 보니까 초시계를 평소에도 문제를 풀면서 초시계 눌러가지고 내가 이 문제 푸는데 몇 분 걸렸는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 시험장에서도
초시계로 시간을 체크하면서 푸는 게 적어도 처음에는 의미가 없겠지만 점수가 한 40점 넘어가면은 의미가 있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락 싸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니 뭐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가셔도 돼요. 시험이 총 100분 곱하기 4교시다 보니까 중간에 2교시까지 시험 치고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밥을 먹을 때가 마땅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시간이 되게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브노트 요약본. 아까 1번이 뭐였죠? 계산기였죠. 카스 기능이 있는 애. 총 이렇게 준비하셔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목별 좀 세부적인 부분을 좀 더 보면 출제 비중을 대충 보면 이제 설계 기준 및 설계 아중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전엔 계산형이 안 나왔는데 계산형 출제 비중이 예전보다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 역학, 구조 역학, 구조 동력학 이 세 개 다 역학은 아무래도 계산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철근 콘크리트하고 강구조가 이 점이 되게 중요한데 철근 콘크리트하고 강구조는 서술도 많이 나오고 계산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하고 강구조가 결국에 이 구조기술사 시험의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뭐 역학을 무시할 수는 없죠. 이 역학이 바탕이 돼야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강구조를 더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고 설계 기준 및 설계 아중을 버린다면 서술형에서 점수를 가져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이 과목 중에서 버릴 과목은 없고 역학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풀고 답안 작성까지 잘하면 만점이 나오기 때문에 고성능 계산기 플러스 최적화된 분류로 반드시 맞추는 게 필요하고요. 철근 콘크리트 철거 문제, 계산 문제는 만점까지는 안 나오지만 뭐 비교적 고득점이 가능하고 서술형은 설계 기준대로 잘 작성할 경우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제가 아마 앞에서는 서술형이 고득점 힘들다라고만 했을 거예요. 설계 기준대로 잘 작성할 경우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기준을 열심히 파는 게 그 서술형에 대해서 점수를 받는 키포인트고요. 그 밖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어도 알고 있는 지식을 막 쏟아내면 부분 점수는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분 점수 받기 쉽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풀 수 있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주저하지 말고 서술형을 하나 잡아가지고 쓰는 신용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점수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나옵니다. 그리고 1교시는 서술형만 나오기 때문에 서술형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합격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요. 116회부터는 문항별 점수가 공개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116회 이전에는 문항별 점수가 몇 점인지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갑갑해했고 이상한 소문도 많이 돌았어요. 내가 특정 풀이법으로 풀면은 답이 안 나오네, 혹은 뭐 분명히 내가 맞게 푼 거 같은데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 같아가지고 아마 특정 몇 번 문제는 점수를 아예 못 받은 게 아닐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문항별 점수가 안 나왔으니까. 하지만 116회 이후부터는 문항별 점수가 공개되고 있고 이제는 지금 가장 최근의 시험이 131회였죠. 131회. 그렇기 때문에 131회까지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이 충분히 많이 가만히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는 전략적으로 시험을 충분히 준비할 만한 데이터가 쌓였다라는 거죠. 데이터가 쌓였다라는 거고 본인이 점수를 취득하면서 데이터를 같이 쌓으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술형 고득점 전략은 주요 문항을 그림과 표로 정리하는 연습을 하면 그림하고 표가 있다고 해서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텍스트로 쓰는 것보다 그림하고 표를 이용해서 외우면 좀 더 잘 외울 수가 있죠. 본인이 더 작성하기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핵심을 간결하게 답한 후 본인의 판단에 의한 근거에 부연 설명을 해주면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점수를 받는다고 이 만점에서 더 위를 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만점을 받고 남들이 만점을 못 받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교시 문제의 답은 대부분 설계 기준에 있다. 이 사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1교시 문제의 답은 대부분 설계 기준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계산형에 대한 고득점 전략은 단순히 답만 맞추는 걸로 만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채점자가 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간결하고 명쾌한 답안을 작성을 연습해야 됩니다. 따라서 답안 작성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해줘야 되고, 풀이 중간중간에 적용한 기준이나 가정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본인이 해당 사항에서 알고 있는 부분은 반드시 어필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서만 너무 길게 강의를 한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건 끈기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래요. 사실 특출난 머리는 본인이 후천적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특출난 끈기는 후천적으로 노력하면 얻을 수 있어요. 특출난 끈기를 노력해서 얻지 않으면은 본인이 물론 특출난 머리 가지신 분은 그래도 합격하시겠지만 특출난 머리를 못 가지신 대부분의 분들은 합격 자체를 못 해보실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끈기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고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